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경남 진주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는 9년 전에도 흉기 난동을 부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처연한 사연들까지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이 내내 착잡합니다. 수사 속보와 함께 조현병에 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경기를 펼쳤죠. 손흥민 선수 자신도 믿을 수 없다고 표현한 이번 경기 해설위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진주에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가 9년 전에도 흉기 난동을 벌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을 향해 승합차를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는데 심신장애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과거 청와대가 김학의 수사를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과 경찰청, 서초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체포된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오늘 저녁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직 목사인 경기도 안산시의 한 요양원장이 요양사와 장애인을 8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강제로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오히려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지속적으로 폭행과 성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틀 연속 군사시설을 방문해 묘한 긴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는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4당이 추진해온 선거법과 연계 법안 패스트트랙 논의가 표류하게 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가 판검사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했지만 당내에서도 뜻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뒤 병사로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분당 차병원의 의사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두 사람은 사고 이후 관련 증거를 없앴고 사망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여태 온 국민을 분노와 슬픔으로 떨게 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안모 씨가 9년 전에도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호 기자. 네, 김종호입니다. 네, 9년 전 흉기 난동 사건 어떻게 확인됐습니까? 네, 당시 벌어진 사건의 판결문을 취재진이 단독으로 입수해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 이번 사건 피의자 안모 씨는 9년 전인 지난 2010년 5월 경남 진주시 도심에서도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20대인 A 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당시 안 씨는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목에 들이대며 위협했고 승합차를 몰고 돌진하는가 하면 다시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다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무겁지만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안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가 조현병을 앓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안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도 진행됐죠.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신문 절차는 끝났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 심사는 오전 11시부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20분쯤 실질 심사를 위해 진주경찰서를 떠나 법원에 도착한 이번 사건 피의자 안모 씨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안 씨는 사과보다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씨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계획이 됐었고 좀 조사할 거는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10년 전부터서 불이익 당해온 점들도 좀 조사 좀 해주시고 제가 잘못한 거는 사과를 드리는데 그 대신에 좀 제가 좀 불이익 당한 것도 좀 확인 좀 해주시고. 안 씨는 어제 새벽 경남 진주시 가조동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했으며 9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오늘 저녁 신상공개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범행의 잔인함과 끔찍한 피해 등을 고려하면 안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종호입니다.
네, 이번 사건 피해자의 정신질환, 조현병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오늘 뉴스 TMI에선 조현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 예. 조현병 어떤 병인가요? 네, 조현병은 과거 분열병이라고 불렸던 질환으로 2011년 개명된 이름입니다. 당시 단어 자체가 풍기는 부정적인 인상과 편견 탓에 개명하게 됐는데요. 조현이라는 단어는 이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으로 마치 조현병 환자의 모습이 현악기가 조율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과 비슷하게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명칭입니다. 조현병은 다양한 증상을 보입니다. 망상, 환각, 환청, 이해하기 힘든 언어, 그리고 행동, 긴장하는 행동 등 이러한 2가지 이상의 행동이 나타나고 증상이 일시적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조현병으로 진단합니다. 초기에는 이상 증세에 환자 스스로도 놀라기도 하지만 점차 진행될수록 환각과 환청 등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심해지면 환청과 대화를 하는 등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망상 또는 피해 망상을 겪기도 합니다. 조현병의 원인으로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유전적 요인 또는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그리고 사회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조현병은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 수가 약 50만 명에 달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100명 중 1명이 경험할 만큼 비교적 흔한 정신질환입니다. 또 정기적인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평범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최근 충격적인 사건으로 조현병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부 조현병 환자의 행동을 전체 환자의 특성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과거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단은 현재 대통령 기록관, 경찰청, 그리고 별장 동영상 사건이 시작이 된 서초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인 비리 혐의로 체포된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오늘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입니다. 네, 기록관에 경찰청 서초서까지. 자, 검찰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를 본격화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지난 15일부터 나흘째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보고서 등 각종 문건이 이관돼 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임명을 전후해 청와대의 성범죄 의혹 관련 첩보가 언제 어떤 식으로 전달됐는지 확인하려는 차원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서초경찰서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초서는 2012년 말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수사가 처음 시작된 곳이고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은 김 전 차관 첩보 생산과 그 이후 수사를 맡은 부서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의 별장 동영상 의혹을 수사했던 전현직 경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고 당시 업무 일지도 확보해 분석해왔습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이 경찰 수사팀에 질책을 하고 외압을 준 것으로 보고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이 됐죠. 윤중천 씨 어제 체포됐는데 구속영장 청구 언제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요? 네,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단은 어제 오전 8시쯤 윤중천 씨를 체포했는데요. 형사소송법상 체포 시간이 48시간 안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석방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윤 씨는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개인 비리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2008년 무렵 부동산 개발업체 공동대표를 맡아 강원도 홍천의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 씨가 이 회사 자금 15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개인적으로 쓴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받던 지인으로부터 검찰에 사건 관련 청탁을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범행으로 얻은 거액을 어디다 썼는지 따지다 보면 김 전 차관과 연결된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가 구속된다면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진전된 진술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 씨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영상을 경찰이 확보한 만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학원 기자. 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입니다. 네, 관련 영상이 이제 확보된 상황이고 박유천 씨 오늘도 조사를 받고 있죠? 네, 어제 9시간 조사를 받았던 박 씨는 오늘도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오전 10시 반 취재진을 피해 출석한 박 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혐의를 조사 중인데요. 앞서 마약 공급과 투약 혐의로 구속 송치된 옛 연인 황하나 씨가 박 씨를 공범으로 지목한 만큼 실제로 함께 투약했는지 황 씨에게 마약을 권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언급한 올해 초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한 데 이어 박 씨가 어딘가로 돈을 입금하고 물건을 찾아가는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물건이 마약인지는 확실치 않다면서도 최근 마약 거래 수법으로 알려진 던지기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던지기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의심은 할 수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박 씨 자택과 차량, 신체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자택이나 차량에서 마약류가 나오지 않았고 박 씨 소변으로 간이 시약 검사를 했지만 음성 반응, 즉 마약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변과 함께 모발, 다리털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해둔 상태라 이 결과를 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신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 씨가 몸의 털을 대부분 없애고 머리를 염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마약 검사를 앞두고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1차 조사에서 이 부분을 추궁했지만 박 씨는 평소 콘서트 때마다 해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도 제모와 관련해서는 멀쩡히 남아있던 다리털을 필요한 만큼 뽑아갔다며 마약 반응 검사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만큼 증거 인멸 의도도 볼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확보했다는 CCTV 영상도 황 씨와 결별 이후 만남을 이어온 사실은 이미 얘기했었다며 함께 있었던 것과 마약을 같이 한 것은 전혀 다른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딘가로 돈을 보내는 영상 역시 그것 자체로 문제될 게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결국 황 씨의 일방적인 주장과 정황만으로 마약을 한 게 아니냐 의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박 씨는 결백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네, 수술실 바닥에 떨어뜨린 신생아가 숨졌는데도 이를 부모에게 숨기고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의사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경찰은 사건 은폐에 가담한 병원 직원들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당 차병원 소속 의사 2명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레지던트가 실수로 떨어뜨린 신생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입니다.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겁니다. 아직도 낙상이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이들은 사고 직후 찍은 아기의 뇌 초음파 사진에서 두개골 골절과 출혈을 발견한 뒤 이를 없애고 사망 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적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원장을 포함해 다른 의사 등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진료 기록을 없애려 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병원의 대응도 문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병원장에게 즉시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상황이 모두 끝난 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후 보고가 전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만 9명. 경찰은 사고 은폐에 가담한 직원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치의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으로 분당 차병원 의료진이 조사를 받는 가운데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 단체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등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사고의 조직적인 은폐를 막기 위해선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100일째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미성년자 출입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경찰관 2명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가수 최종훈 씨 음주운전 보도 무마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유착 혐의 받는 경찰관 2명 더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금품수수 혐의로 현직 경찰관 2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강남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수대 소속이었고 현재는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이들은 강남의 한 클럽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사실을 알고도 뒷돈을 받고 눈 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봐준 곳은 현재 경찰 수사 대상인 버닝썬이나 아레나가 아닌 강남의 또 다른 클럽입니다. 이로써 유착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은 윤총경 등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습니다.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었는데요.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마약 투약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버닝썬의 마약 유통책으로 알려진 중국인 직원 애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가수 최종훈 씨의 이른바 음주운전 보도 무마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2월 음주 단속에 걸리자 기사화를 막아달라며 경찰에 금품을 건넨 의혹이 불거졌었는데요. 경찰은 당시 파출소 직원들과 과장, 서장 휴대전화까지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무마해달라는 부탁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다음 달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추가 경정 예산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회를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타이밍이 관건이라면서 오는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바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서 국회 심의에 대비하고 또 당과 협의하여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정은 이번 추경안에 강원도 고성을 포함해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특별 재난 지역에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와 소방헬기 지원을 포함해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예산도 담기로 했습니다. 또 포항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마련, 지역 SOC 사업 지원 예산도 포함할 방침입니다. 20만 대 이상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5개 근로자 250만 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는 미세먼지 대책도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는 공기청정기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고용 산업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추가하고 도로와 철도를 비롯한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지원 일정도 앞당겼습니다. 국민안전 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 의석 확보를 위한 선심성 전략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추경 당정 협의했는데 총액을 정해놓고 매표 항목 끼워 넣기에 바쁘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은 총선용 추경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당이 공식적으로는 비판 입장을 내놨지만 재난지역 지원을 마냥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일부 규모를 조정하는 선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은 뒤 이르면 다음 달 추경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를 연계하는 패스트트랙 추진을 두고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고성과 몸싸움 끝에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4.3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의 진로를 둘러싼 이견만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결국 결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는 시작부터 시끄러웠습니다. 비공개로 하자는 지도부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게 있다는 일부 의원들이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여러 의견들을 종합했는데 오늘 비공개로 하기로 했으니까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서로 내용을 시작하면 좋겠어요. 민주적으로 진행을 좀. 4.3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손학규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난해 당원권이 정지된 이현주 의원도 참석을 시도했는데 막아서는 당직자들과 몸싸움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과 지도부 총사퇴 여부 등을 둘러싸고 경론이 오갔습니다.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면서 민주평화당과의 이른바 제3지대 신당설에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대표 사퇴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평화당 등과 힘을 합쳐 정계 개편을 주도해야 한다고 맞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수선한 상황 속에 당 지도부는 표결을 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 추진을 확정하려고 했지만 의총 도중 전해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공수처의 판검사와 경찰 고위직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했는데 정작 홍 원내대표가 그런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최종 합의안이라고 말씀드린 이 안에 대해서 홍영표 대표가 부인하는 이런 발언을 했고 패스트트랙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최종 합의가 됐다는 것은 양당의 원내대표가 서명한 그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상태에서 바른미래당이 바보같이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3시간 넘게 진행된 의원총회는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원들 사이에 감정의 골만 깊어진 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로서는 선거 참패와 함께 당내 분란을 해소할 정치력 부재 책임론까지 더해진 모양새입니다. 이번 의원총회를 통해 당이 두 쪽으로 갈라진 모습만 적나라하게 내보이면서 분당을 피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연이은 망언에 대한 책임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내에서 범죄적 망언이 나와도 징계 안 하고 시간 끌면서 되려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 막말을 부추겨왔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지도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선 망언 의원들이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엄중 처벌해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세월호 유가족 폄훼 논란으로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당 윤리위에 제소된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차 전 의원과 정 의원의 세월호 관련 발언이 윤리위 회복감이라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한 위장평화 발언도 윤리위 회복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석방된 지 하루 만인 오늘 경남도청에 출근했습니다. 법정 구속된 지 78일 만인데요. 김 지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경남도민들께 그동안 도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우리 경남도청 직원들과 도민들께서 그 빈자리를 잘 메꿔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경남도정을 하나하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가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과 단어 맞추기 게임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와 북한이 함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교실로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사람이에요? 언제 때 살던 너무 어렵나요? 나는 임진 이순신 장군님이신가 보다. 네. 미안합니다. 기회를 뺏어서. 우리나라에서 남쪽과 북쪽이 있는데요. 그 두 나라 사이에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정도 좋죠. 또 굉장히 세계적. 그러고 또 지금 이렇게 전쟁이 나고 이러한 세계적인 분쟁 지구에서도 또한 원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날아다니는 비둘기가 있을 때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조화 아니 화목도 좋은데 평화. 먼저 이야기했나요? 예, 평화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북한이 진정한 핵포기 징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황보선 기자의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달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 대북 제재 철회 트윗 이후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 언급을 해오지 않았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는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포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했다는 진정한 징후라고 답했습니다. 그런 대통령은 진정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를 향한 진전이 이루어져 않느냐는 질문에는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며 속도 조절론을 펴온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빅딜론을 고수하는 연장선상에서 북미 간 톱다운 핵담판이 다시 열리기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서로 상대의 양보를 요구하는 북미 간 교착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는 좋은 것이라면서도 빨리 가고 싶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네, 당분간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이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안보 정세에서 긴장 국면이 심화되는 징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 행보를 연이틀 이어가고 있고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앞서 들으셨다시피 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한반도 안보 정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선택 기자, 네. 볼턴 보좌관 발언은 잠시 뒤에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 먼저 네. 북한 움직임. 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틀 연속해서 군사 관련 행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만의 표시인가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기본적으로는 불만의 표시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만의 표시를 할 때 그 네. 대상이 과연 어디냐에 따라서는 의견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을 향한 압박이나 불만이다. 그렇다면은 북미 정상회담을 좀 다시 빨리 해서 비핵화 협상을 좀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먼저 번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는 나타났듯이 이제 남쪽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군사 행보를 연이틀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또 세 번째 요인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북한 국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북한 주민들에게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얘기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이 비핵화를 하게 되면 혹시 안보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안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북한 주민들에게 안보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네. 어쩌면 이게 더 클지 모르는데 그게 이제 국내용이면서도 이제 좀 다르죠. 북한 군부 달래기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에 치우치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군부 지도자들은 뭔가 좀 북한 군부의 영향력이라든가 그런 지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사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달래기 이런 차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네. 군사 훈련이라고 하는 행보라고 하는 것을 했을 수 있다. 특히 이것이 이제 미사일을 쏜다든가 하는 강력한 고강도, 중강도 이상이 아니라 저강도거든요. 군사 항보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명확하지 않은 거죠. 네. 저강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불만 표명이라고 볼 때 이런 것들은 좀 수위 조절이 된 상태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저강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갈래로 해석이 좀 분분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 한국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번 군사 행동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답도 없고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입장입니다. 남과 북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된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할 리가 없죠. 그것은 물밑 접촉을 통해서 어쩌면 대북 특사를 통해서 네.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공식적이고 제대로 된 절차를 하는 게 좋을 텐데 그것이 이제 사전 접촉이라든가 사전 대화가 안 되니까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제 제안을 했고 실제로 북한의 반응은 매우 답답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지금 4월 27일이 지난해 4.27 이제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이라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뭐 쉽게 말해서 원포인트 정상회담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날짜를 봐서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점점 하루가 지날수록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관련해서 발표를 할 때 특사 부분도 언급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발표 전에 있었다가 막상 발표 때는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떤 사전 조율의 그렇죠. 문제인가요? 사전 조율이 잘 됐다면 형식적으로 좀 그런 무리한 상황은 안 생겼을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뭐 청와대에서 특별히 발표는 없었지만 남북 간의 소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어렵다라는 것은 뭐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사전 조율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채널인가요? 뭐 지금으로 봐서는 국정원하고 북한의 통일 전선부가 비공개적으로 이제 연락을 하는 그런 관계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남북 간의 소통이 돼야 되고 또 이제 남북 간에는 이제 남쪽의 통일부하고 이제 북쪽이 이제 개성에 있는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24시간 소통을 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 작동이 안 되고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밑 접촉이라고 말하는 그런 정보 라인을 통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네.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국정원 라인도 안 되고 통일부 라인도 안 되고. 그렇군요. 말 그대로 교착 상태인데 자 남북 정상회담은 이렇게 좀 모호한 상황입니다만은 북러 정상회담은 지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러시아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다음 주 24일 아니면 25일에 네. 정상회담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릴 수 있다. 이런 전망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보도의 수준을 봤을 때 신뢰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2015년에도 유사한 보도가 있었고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 80% 이상 김정은 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이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사실 좀 조심스럽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상황에서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블라디보스톡 방문과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은 한 뭐 90% 정도까지는 봐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러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핵담판이라고 국면 속에서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역시 대북 제재라고는 큰 틀에서 대북 제재 동참을 네. 하고 있고 그런 차원이고 사실은 러시아가 동북아시아 쪽에는 전략적으로 무게 중심이 유럽 쪽보다는 좀 가볍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푸틴 대통령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볼턴 보좌관의 발언을 좀 해석해 봐야 할 텐데, 네. 자,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는 진정한 징후. 사실 진정한이란 표현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네, 양쪽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까지 나온 미국의 입장, 실질적 비핵화와 좀 같은 연결된 상으로
보는 좀 발언인가요? 이제 오랜만에 볼턴 보좌관이 발언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좀 압박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는 진정한 징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준비가 돼 있는데 북쪽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압박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3차 정상회담이 되려면 북한이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제 조건을 제시해버렸기 때문에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3차 정상회담을 안 한다가 되거든요. 이것은 압박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진정한 징후가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유연한 말입니다. 징후라는 말을 어디까지가 징후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조금만 움직여도 그걸 징후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징후라는 말을 썼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볼턴 보좌관이 이 말을 한 것 자체가 real indication, 진정한 징후라는 말을 쓴 것은 압박하는 요소보다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을 유인하는 요소가 좀 더 크고 북한 쪽에서도 긍정적인 요소에 좀 더 무게감을 두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는 좋은 것이고 하지만 빨리 가고 싶지는 않다. 이 발언과 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 부분은요.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 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 일정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국내 정치 일정이 보면 내년 2020년 11월에 재선거 일정이 있습니다. 네. 그 재선거 일정을 놓고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말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재선거와 관련해서 이것이 굉장히 선전 홍보에 좋은 그런 상황이 될 때 지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늦추는 것도 방법. 지금 해도 되지만 뭐 지금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늦춰도 재선이라는 네. 것을 앞두고 홍보하는 포인트로서는 나쁘지 않다. 그런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은 손해보는 건 없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는 제재는 지속이 되니까 손해는 북한이 보니까 분리할 것 없다라고 하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시간을 놓을 필요 있고 서두를 건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왕선택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북미 양측 다 내부 단속과 맞물리면서 좀 셈법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다릅니다. 네, 끝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우리 정부의 어떤 외교적인 공간이 좀 좁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또 중재자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미국은 계속해서 빅딜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2016년, 2017년에 뭐 전쟁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겪었다가 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이 돼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도래를 했는데 네. 그 이후로 봤을 때 한두 번 정도의 두 번 정도의 고비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세 번째 고비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남북 간의 소통이 안 되고 있고 미국과도 뭔가 지금 이제 메시지가 안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균열을 이제 공조 균열에 대한 우려를 좀 낮춰야 되고 그 와중에 한중 간의 소통도 약간 문제가 있고 한일 간의 소통은 완벽하게 지금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뭐 사면 초과라고 하는 건 좀 심해서 위기 네. 국면은 아니지만 긴장이 굉장히 고조된 국면이라고 봐서 지금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이거는 지난 2018년 초 이후에 세 번째로 오는 중대한 긴장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네. 2017년 17월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는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반도 문제를 다룰 때는 유리그릇을 다루듯 그다음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적이 있는데 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정도의 긴박한 생각을 갖고 네. 이 문제를 대응을 해야지 그냥 뭐 평소와 다름없이 우리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상황이 아까 분석한 것처럼 긍정적인 요소가 네. 분명히 있는데 지금 내버려두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왕선택 기자와 함께 북한의 동향 그리고 볼턴 보좌관의 발언을 통해서 지금 한반도 정세 점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남북미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엔 미중 얘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결과가 좋을 것이라며 곧 소식을 듣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단이 오는 29일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중 무역 협상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며 곧 그것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중 정상이 이르면 다음 달 말 또는 6월 초 무역 협상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미중 양측이 추가적인 대면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와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단이 오는 29일쯤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 다음 주에는 류오 중국 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순조롭게 합의를 한다면 2주 안팎 동안 합의문 문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빠르면 미국 현충일인 다음 달 27일 전후로 서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다음 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열어 무역협상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월에 이어 다시 한번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경정 예산이 빠지긴 했지만 애초 예상보다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본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는데 경기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겠죠? 네, 한국은행은 1년에 4차례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1월에 이어서 이번이 올해 두 번째 경제 전망 발표였는데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춘 2.5%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1월에 0.1%포인트를 낮춘 데 이어서 석 달 만에 또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겁니다. 시장에선 투자와 고용은 물론이고 지난해 국내 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해줬던 수출마저도 최근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준비하는 만큼 일단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대로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전망치를 낮춘 건 예상보다 국내 경제가 더 빠르게 악화하는 것으로 본 결과인데요. 실제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설명회에서 소비 증가세가 주춤하고 설비와 건설 투자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고용 상황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수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성장세가 완만해졌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성장률 전망치에는 추경을 반영하지 않았고요. 하반기에는 소비와 수출, 투자 등도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찌됐든 경제가 예상보다 더 안 좋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결과라서 심리에 미치는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린 게 지난해 11월인데요. 이번에도 동결로 결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준금리는 연 1.75%인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금통위인 11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뒤 올해 1월과 2월에 이어서 다시 한번 동결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폭도 0.75%포인트로 그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고된 일이었는데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금리 역전폭이 더 커질 가능성은 한층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한번 낮췄기 때문에 경기 악화를 고려해 금리를 오히려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설명회에서 경제 상황을 다시 짚어봤지만 아직 금리 인하를 논할 때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경제의 고령화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면서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뜻하는 고령 인구 부양비가 오는 2050년에는 73%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이재준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 방향 정책포럼 자료를 통해 30여 년 후 고령 인구 부양비는 70%를 상회하고 경제 성장률은 1% 안팎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화의 속도와 기간을 감안할 때 2050년 고용률 70%를 가정할 경우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해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기어와 페라리, 토요타 등 35개 차종 2만여 대와 건설기계 475대가 리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규어 XE 등 3개 차종 6천여 대와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13개 차종 475대가 다카타 에어백을 사용해 시정 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다카타사가 만든 에어백은 펼쳐질 때 금속 파편이 튀면서 운전자가 다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세계적으로 리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렉서스 3개 차종 244대는 타이어 내부 균열 가능성 때문에 볼보 142대는 시트 레일 문제로 사고 발생 때 탑승자가 다칠 위험이 있어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모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장기화하고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의 노사 갈등에 대해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조합은 호소문을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르노 삼성의 노사 갈등에 따른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어 협력 부품 업체의 유동성 위기와 부품 공급망 붕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말부터 불안정한 공장 가동과 생산량 감소로 협력 부품 업체들은 이미 수천억 원에 이르는 납품 손실을 겪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급 외제차의 대명사인 벤츠가 중국에서 한 여성 고객에게 혼쭐이 났습니다. 이 고객은 차를 사자마자 기름이 샜다고 주장을 했는데 버티던 벤츠 측은 결국 사과를 하고 해당 대리점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산시성의 성도인 시안, 벤츠 자동차 대리점에서 여성 고객이 차 위에 올라앉아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승용차를 사서 몰고 가던 도중에 기름이 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我这个车没开出这个门，发动机漏油，15天你不给我一个方案，最后给我的方案是换我的发动机。 우리 돈으로 1억 1천만 원의 차를 산 고객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我说我要求，你跟我说可以退款可以换车，你们到最后是换发动机，还跟我说让我打12315，你觉得大哥你觉得合适吗？我是研究生毕业，但是我这件事情我觉得它是让我几十年的教育得到了奇耻大辱。 이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퍼지면서 파장이 커지자 시안시 시장감독기관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벤츠사는 뒤늦게 사과를 했지만 화가 난 고객은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파장은 벤츠 측이 신차 교환과 시안 대리점의 잠정 영업 중단을 결정한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피해 고객에게 10년간 VIP 서비스 제공까지 약속해 벤츠는 중국에서 단단히 체면을 구겼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타이완 동부 화롄현 인근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중국 지진센터가 밝혔습니다. 중국 지진센터는 이번 타이완 지진의 진앙지는 북위 24도 13분, 동경 121도 52분이며 깊이는 24km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지진센터는 당초 이번 지진의 규모를 6.1로 발표했다가 6.7로 수정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홍콩의 봉황TV는 이번 지진으로 수도 타이베이에서도 진동이 느껴지고 일부 건물에 금이 갔지만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이 오는 26일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는 미국 관리를 인용해 미국을 방문하는 아베 총리가 현지 시각 26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과 북핵 억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방미에 앞서 19일에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과 이와야 타케시 방위상이 각각 참석하는 2+2 안전보장협력위원회가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경기도 한 요양원에서 60대 목사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을 상습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또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건데 두 얼굴의 목사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요양원. 이곳에서 상습 성폭행이 있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건 지난 2월. 요양보호사 유모 씨는 시설 대표인 목사를 만난 첫날부터 끔찍했던 기억을 털어놓습니다. 몸에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한 잔씩 다 따라주는 거예요. 그라스로 한 잔 먹은 것까지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둥그러져 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옷이 막 이상하게 돼 있고 직감적으로 이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여성도 목사가 건네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몇 시간 술을 머그컵으로 한 컵을 주더라고요. 내가 막 뻗어 있으니까 막 앉아 뭔가 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소리 들렸어요. 계속 그러시더라고 계속. 고소장에 적힌 범행 기간만 8년. 성폭행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복대로 했어요. 술은 먹였어요. 그때도. 신발 갖고 일로 들어와갖고 딱 있어요. 심지어 근처에 아기가 있는 것조차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기를 다 벗겨놓고 진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를 내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놀랄까 봐 자는데 가서 다시 대 밖으로 돌아가갖고 아기를 방에다 눕혀놓고. 영영 묻힐 뻔했던 사건은 피해 여성들을 상담한 또 다른 목사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계속 은폐되어 있으면 그림자 뒤에서 더 나쁜 사건들이 이어질 것으로. 하지만 목사 박모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거나 자발적 성관계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괴로웠어요. 지금 좀 무고를 할 거예요. 경찰은 박 씨를 상습 성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무려 8년 동안이나 지옥을 겪었지만 요양원에 있던 여성들, 경찰에 제대로 신고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 또 폭행 때문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의 요양원에서 8년 동안 일한 요양보호사 유모 씨. 원장인 박모 목사의 성노예나 마찬가지였지만 신고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이웃까지 다 아는 적인데 여기서 다 내가 폭로하겠다. 도망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 목사는 도망가려던 유 씨를 붙잡아 바닥에 내팽개친 뒤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시설에 머무는 장애인에 대해선 당장 갈 곳이 없다는 약점을 악용했습니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막 그러면 말 안 들으면 나 여기서는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고. 너 믿어줄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캄캄해지면 집에 한 채고 여기다 파묻어도 몰라요. 죽여서.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기도 했지만 끝없는 위협에 시달려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깥에 갑자기 나가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장애인은 어디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거잖아요. 신고를 해서 내 인생에 다 모든 게 망가진다. 이런데도 신고를 하겠어요? 결국 주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냈지만 여전히 피해 여성들과 박 목사는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조차 우려할 정도입니다. 모두 목사 당을 쓰고 하는 거 보게 되면 사람 같지 않나요? 경찰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긴급 호출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피해 여성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인터넷 방송인 양혜원 씨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살 최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선고 직후 사이버 성범죄는 언제 또 다시 피해가 생길지 모른다며 이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관심이 생기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들과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피해가 한 번 일어나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 피해가 정말 언제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며 이게 몇 년이 지속될지도 모르는 그런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이버 성범죄의 피해자들 분들 역시도 항상 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 거고 이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좀 경각심이 더 생겨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김기덕 감독이 영화계 미투와 관련해 PD수첩과 한국여성민우회 등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2차 가해인 역고소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감독이 역고소를 멈추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를 역고소하거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나 개인을 고소해서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사건의 진실을 덮어버리거나 축소하려고 시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실패를 비관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34살 조모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오늘 새벽 0시쯤 양천구 목동 한 공원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인천 부평구까지 15km가량을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조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네, 배 위에서, 어선 위에서 필로폰을 맞은 선원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마약에 취해서 신고한 건데 해경은 선원에게 마약을 판 중간책과 윗선을 붙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잡힌 50대 남성이 해경 경비정으로 끌려왔습니다. 조사받는 내내 사람을 불러달라는 등 횡설수설합니다. 종이에 남은 가루를 입에 가져다 대더니 마약했다고 신고하는 거 맞죠? 배 위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검거된 겁니다. 이 남성은 마약에 취한 나머지 자진 신고했습니다. 약을 좀 했는데 약을 먹었더니 기운 없어 일로 못 가겠네. 조사 결과 한 달 동안 어선과 항구 일대에서 무려 14번이나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야 시간대나 일정한 시간이 없이 어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좀 힘들고 피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부 선원들이 마약을 투약하는 것으로. 김 씨에게 필로폰을 판 운반책과 그 윗선도 모두 검거했습니다. 특히 윗선인 하모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서 자신의 동선이 들킬 것을 염려해 운반책을 통해 마약을 공급했습니다. 마약 유통한 혐의에 대해서 일단 인정하십니까? 경찰에 가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해경은 모두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윗선이나 운반책과 거래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판매책 42살 민모 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말 SNS를 통해 접촉한 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제모를 했지만 눈썹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132가지 분야의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132가지 규제 혁신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기술 혁신과 시장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해 일단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12월 경북 예천 군 의원들이 해외 연수 중 폭행과 추태 논란을 일으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 전국 기초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자제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경북 7국 군 의원들이 지역 내 다른 단체의 해외 출장에 슬쩍 끼어 꼼수 연수를 다녀와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칠곡군 의회입니다. 이달 초 군의원 일부가 5일 동안 태국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칠곡군 자원봉사센터가 진행한 해외 봉사활동 일정에 군의원 2명이 슬쩍 따라갔습니다. 왕궁 사원 등 관광 일정이 절반을 넘어 사실상 외유성 연수를 떠난 겁니다. 심지어 연수 비용 254만 원을 의회 예산으로 집행하고도 연수 보고서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경북 예천군의원의 해외 연수 폭행 추태 논란을 의식해 의원 일부가 다른 단체에 끼어가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동료 의원마저도 꼼수 연수가 잘못됐다고 비난합니다. 다른 단체, 봉사단체에 보상 위주로 갔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의결 기관입니다. 예산을 주는 기관인데 거기에 가서 속된 말로 관리 감독도 못하는 입장이고. 군의회는 해외 교류 행사와 관련한 출장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5월에 예정된 또 다른 끼워가기 연수는 취소했습니다. 의원들끼리 또 우리 상의를 해서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국민들 보기에는 죄송하다 말뿐이 못 하겠습니다. 갈 수도 없고 또 저희들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누가 가겠습니까? 지난해 말 경북 예천군 의원이 해외 연수 중 폭행과 추태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많은 기초의회가 해외 연수를 취소하고 배정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국민의 질타 속에서도 꼼수를 부려 목적에도 맞지 않는 해외 연수를 가려는 기초의원. 지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횡령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있는 서울공연예술고 교장 파면 요구 국민청원과 관련해 최대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국민청원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의 답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답변에서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의 교장 파면과 행정실장 해임 처분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이 처분에 맞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맞춘 독서 교육이 시행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급별 독서 입문 교육 과정을 개발해 올해 전 학교에 보급하는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교육 과정을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놀이 위주로 학생들이 책과 친해지도록 만들고 중학교에서는 관심사나 진로 희망을 주제로 친구들과 협력해 직접 책을 써보도록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된 지 오래지만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편견은 아직 남아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들을 끌어안는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 계획이 최근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은 이들을 어떻게 보는지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회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직은 10대. 하지만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며 포브스가 지목한 아시아 차세대 리더입니다. 다문화 가족인 게 한때는 고민이기도 했지만 모델로, 방송인으로, 영화배우 한현민으로까지 나서는 지금은 강점이 됐고 주위의 시선도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어릴 때는 정말 많이 받았죠. 뭐 이렇게 놀림도 많이 받고 그냥 차별은 좀 되게 있었죠. 모두가 이렇게 노력을 했고 모두가 이렇게 바뀌려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실제 정부 조사에서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일부 국민 인식이 달라진 거로 나왔습니다. 일단 단일 민족 지향성이 낮아졌습니다. 여러 민족을 수용할 경우 국가 결속력이 저해되는지, 단일 민족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3개의 항목이 3년 전보다 떨어졌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받아들이는 수용성도 청소년의 경우 많이 올라갔습니다. 중학생은 3.2점, 고등학생은 5점 가까이 됐습니다. 반면 19세 이상 성인층은 연령대별로 조금씩 점수가 낮아져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주민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물었는데 그렇다는 응답이 청소년은 늘고 성인은 줄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이주민이 증가한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조사 결과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다문화 수용도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결과도 있어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다문화 인식에 대한 대국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 다문화 정책에 반영하고 다문화 이해 교육이나 이주민과의 교류가 확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배우 마동석이 마블 영화 이터널스 출연과 관련해 마블 측과 미팅을 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동석 소속사 빅펀치 ENT 측은 오늘 마동석이 마블 이터널스 쪽과 미팅을 진행했고 출연 확정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터널스는 마블에서 기획하고 개발한 영화로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마블 가상 세계관의 새로운 시대 페이즈 4를 이끌 주요 작품입니다.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은 극단 산울림이 다음 달 다채로운 기념 공연과 전시를 엽니다. 극단 산울림의 대표작인 사뮤엘 베케트의 부조리극 고도를 기다리며가 다음 달 9일부터 6월 2일까지 명동예술극장에서 올려집니다. 임영웅 산울림 대표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전시회가 다음 달 7일에서 25일까지 마포 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산울림의 고도, 50년 동안의 기다림, 산울림의 무대를 빛낸 여배우들 등 토크 콘서트도 잇따라 열립니다. 남자 프로배구 OK저축은행이 김호철 국가대표 감독과 영입 협상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OK저축은행은 신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여러 불찰과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호철 감독 선임 문제는 내부 검토 단계에서 중단되고 철회된 일이 있었고 미숙했던 점에 대해 되돌아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음껏 관절 쓰고 펭귄이 언제나 관절 튼튼 펭귄이 개펜텍 굿바이 관절염 고마워 개펜텍 관절엔 펭귄이 제일 개펜텍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꽃배달 3단 화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꽃배달 갤럭시 S10 5G가 KT5G와 만나면 갖게 되지. 원하는 대로 볼 수 있고 어디서든 즐길 수 있고 내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초능력. 너도 가져볼래? 갤럭시 S10 5G 구입 시 부담은 반으로. KT 5G 슈퍼 체인지. 당신의 초능력 KT 5G.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는데요. 이 황사와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은 흐린 하늘이 이어지면서 고온 현상이 한풀 꺾였는데요. 내일은 다시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0도, 광주 12도, 대구 10도, 부산 13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8도, 광주 22도, 대구 18도, 부산 15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내륙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더욱 따뜻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60대 목사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기자와 2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